이번 영상은 예금 금리가 아직도 꽤 높고 투자 대상은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오토, 자동 현금 흐름 생성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화폐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시스템 구조상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대상은 무엇일까를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로부터 자본가들이 어떻게 점점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부를 늘리고 관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떠한 대상들을 만들어 왔는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저의 배당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좀 정리하여 공유드리면, 일단 지속적으로 제가 꾸준히 공유드린 부분은 배당주 측면으로 아리랑 고배당주가 약 포트폴리오 상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지분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리고 계속 소개드린 금융주들, 금융권과 기타 좀 약간 다른 배당주들이 조합되어 약 3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 이 배당주만 이제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약 절반 정도의 자산은 현금과 금, 미국 장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성향을 띠는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현금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고 보통 금과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의 가격이 1,300원 이상으로 굉장히 올라간 시점에서 대부분의 달러 자산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금 또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었던 그램당 85,000원, 87,000원 시점에 거의 대부분을 판매하면서, 즉 비쌀 때 달러와 금을 대부분 매각하면서 이 안전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그로 인해서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금 비중은 또다시 금 가격이 내려가고 달러가 10년, 20년간의 평균 가격이었던 1,130원 정도로 다시 내려가는 시점에는 다시 우리나라 돈인 한국 돈을 달러,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은 달러 자산으로 교환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은 이전 영상들에서도 반복하여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잠깐 요약만 하고 넘어가면,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금의 변화가 19년도에는 배당금이 530원이었던 것이 23년도에는 730원으로 상승을 한 모습이고,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은 무려 11.9%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 11.9%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게다가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운영이 가능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비과세까지 적용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있어서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통신사 지분,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의 경우에 배당금 변화를 살펴보면 18년도에 배당금은 한 주당 2,000원 지급되던 것이 22년도에는 3,320원이 지급되면서 5년간 무려 1.5배 이상의 배당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 또한 18년도에는 1조 2천억 수준이던 것이 22년도에는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많이 다루었던 금융사들의 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금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19년도의 실적이 한 주당 700원을 지급하던 것이 22년도에는 1130원을 지급하면서 약 1.5배 정도 상승,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한 주당 670원 지급하던 것이 22년도에는 960원을 지급하면서 1.5배는 좀 안 되는 수치이지만 거의 1.5배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도 한 주당 2100원을 지급하던 모습이 3350원으로 상승을 하면서 세 개 은행 모두 약 4년 만에 1.5배 정도 되는 배당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거의 유사하게 상승을 한 모습이었는데, 우리금융지주에는 2조 8천억 하던 것이 4조 4천억 원으로 상승을 하였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2.2조를 하던 것이 3.7조,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도 3.2조 영업이익을 하던 것이 4.6조 수준으로 실적이 세 군데 모두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세 곳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면, 배당금은 전반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승을 했으며, 실적 종합 부분에서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1.5배 이상으로 상승을 하였으며,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도 1.4배 이상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배당주 포트폴리오 3곳 집중 투자 대상에 대한 종합 점검을 진행해보니,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는
아리랑 고배당주가 연평균 12% 수준의 장기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굉장한 실적이다라고 저도 놀라고 있으며, SK텔레콤과 금융사 같은 대표적인 약간 덩치가 크고 거북이라고 좀 오해를 받는 실적과 배당금 너무 이 녀석들은 상승률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거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대상인데,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지난 5년간의 팩트, 실적, 배당금과 상승률, 실적 상승률을 바라봤을 때는 1.5배 수준의 놀라운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굉장히 순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죠.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이슈도 터졌고,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주들의 이런 실적이 좀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금리 상태에서 고금리 상태로 전환이 된 지는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도 금융사들은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좋았고, 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안 좋았던 케이스였죠. 하지만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 차원에서는 세 곳 종합적으로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성장률 측면에서는 금융주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지만, 배당금을 받는 현금흐름성 차원과 투자 대상의 가격이 점점 싸진 부분으로 인해서 정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는 현재의 배당률이 금융산업이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8%에서 9.5%의 수준의 배당률은 굉장히 정기 투자 차원에서는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운영돼서 5년이나 10년 뒤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노후 준비와 경제적 자유를 도달할 수 있을까를 자주 계산해 보는 편입니다. 원금이 1억 정도 됐을 때 자주 공유를 드렸던 미래 배당금 시나리오로 11,500원 정도를 주가가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경우에는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23년도 분배금, 배당금이 730원이었을 때를 가정하면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이 실제로 지난 10년간 보여줬던 퍼포먼스 실적 12% 수준보다 좀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4분의 3 정도인 9% 정도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이 쭉쭉쭉쭉 세금을 납부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가더라도, 대략적으로 10년 뒤에는 세후 연 배당금이 2,575만원 정도, 그리고 월평균 세후 배당금은 215만원 정도를 수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75% 정도로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계산한 시나리오로, 물론 딱 이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12% 정도 되는 연평균 배당금이 앞으로 미래 10년 후에도 이어질 수도 있고,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한 이 75% 정도의 수준의 실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편차가 연평균 배당금이 215만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10년 뒤에 나의 노후 준비, 경제적 자유 시점이 215만원으로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봤더니 부족해 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저는 애초에 이 원금을 2억이나 3억 정도로 2배에서 3배 이상은 최소한 모을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세후 월 배당금은 아마도 40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 정도가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으로 추측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대로 딱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근거 없는 추측은 더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감을 더 높이며 최대한 유의미한 근사값을 추측하여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입니다. 모든 노력과 계산은 의미가 없어 라고, 그래서 답도 없어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아무 변화를 주지 않고 아무것도 지금처럼 하지 않는 게 편하게 답이야 라고 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꾸 턴을 미루는 것일 뿐이죠. 미룰수록 더더욱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예금만을 하겠어 라는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예금이자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4.5%로 그리 낮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시간이 흘러갔을 때는 처참한 결과를 나타납니다. 1억의 원금이 4.5% 고금리가 저는 장기간 유지되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지만, 10년, 15년 동안 이 평균적인 금리가 4.5%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억 원의 원금은 15년이 흐른 뒤에도 원금 자체가 1억 7,500만원 수준이며, 세후 월 배당금은 고작 55만원 밖에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15년 뒤 물가는 최소 2배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4.5% 수준의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금은 구매력 관점에서 손실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저에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물론 잘못된 투자로는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 정도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하여 돈 벌기,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게임과 비슷하죠. 계속 노가다를 해서 시간을 돈과 바꾸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수동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금강에서 금을 채굴해서 내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자독 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온라인 매장을 차린다든지 네이버나 쿠팡에서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유튜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겠죠. 약간 반자동 소득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1번과 2번은 약간 내 시간을 투자해서 리턴 받는 결과 돈을 버는 행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을 따라하는 측면이 다른 회사들의 이미 잘 만들어진 회사들의 지분을 사서 돈을 받는 것, 이것을 저는 자동소득, 배당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개념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광고를 통한 잠재의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처럼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어와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더 열심히 사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카드나 할부 등의 빚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소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돈을 몽땅 다 소비해버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돈까지를 끌어써서 주식의 소유자들에게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행동을 저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자제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필수 소비재의 역할은 당연히 수반되는 영역이지만 너무 무리해서 이 행동들을 당연하게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를 좀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계부를 작성해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은 꼭 소비가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하였고 어떤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좀 습관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부분이 식별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